사람의 탈을 쓴 짐승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소름 돋는 일을 겪어버려서 어디에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가리를 너무 했어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 같아서 꽁꽁 숨기고만 살았는데 도저히 속이 답답하고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익명의 사연을 받아주는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함께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서 권위적인 맏형에게 치이고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이 사고만 치고 다니는 막내 동생에게 치이는 샌드위치로 자랐다고 했어요. 저는 딱 대한민국의 장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부 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 행동력 빼면 시차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요. 당연히 남편과 저는 살아온 환경이 달랐기에 성격 면에서도 꽤 큰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형의 눈치를 보랴 막내를 챙기랴 자기 의견이라고는 하나 없는 소심한 남자였지요. 그래서 대장부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리더십이 발휘하는 저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다면서 저에게 은근히 관심을 표했고 졸졸 따라다녔어요. 처음에 저는 자기 의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편이 너무나도 비실비실해 보여서 별로인 것 같았죠. 제 성격이 워낙 칼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말소리도 작고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 않아서 저를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을 몇 번이나 튕겨냈어요. 포기를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오기가 생긴 건지 뭔지 끝까지 저에게 대시를 했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저도 넘어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이 소심한 사람이긴 하지만 무척이나 진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가서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집안이긴 했어요. 아주버님은 너무나도 권위적인 사람이었고 막내 도련님은 지 멋대로 사는 인간이었거든요. 막내 도련님을 처음 봤을 때 약간 학창시절에 일진놀이를 하던 양아치가 딱 떠오를 만큼 사람이 가볍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인간이라 놀랐지요.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그 시절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철없이 산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중하고 진중한 성격을 가지고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우리 남편이 대단히 고집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시아버지와 사별을 하고 정말 힘들게 세 아들을 키워온 사람이었기에 아들들의 성격이 제각각인 게 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음식 장사를 작게 하면서 아들 셋을 키우던 시어머니는 음식 맛이 좋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엄청 바쁘게 식당 운영을 하게 되었대요. 그때 시어머니는 장사를 하면서 떼돈을 벌었는데 장사하는 것에만 치중을 하지 않고 이곳저곳 좋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돈노름 자체는 모른다면서 땅만큼 든든한 게 또 어디에 있겠냐고 땅을 보러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신 거죠. 서울에 있는 땅들은 이미 가격이 비쌌기에 지방과 근교에 있는 땅들을 열심히 사 모으셨는데 그 땅들이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근교에 싼 값에 사두었던 땅들 옆에 고속도로가 아주 뻥뻥 뚫리게 되면서 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땅값은 하늘을 찌르며 오르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자식들은 시어머니가 떼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알랑방귀를 끼며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딱 잘라서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돈을 일찍부터 너희들한테 나눠줄 생각은 전혀 없다. 니들이 알아서 벌어먹고 살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집에서 놀고 먹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라. 남편을 제외한 형제들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궁시렁거리기 바빴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장남은 사업병에 걸려서 이리저리 돈을 쓰기 바빴고 본인이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일만 잔뜩 벌려버려서
빚 만지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그래도 얌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해가며 저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으니 중간은 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도련님은 어쩐대요. 도련님은 여전히 철없이 술을 마시러 다니고 당구나 치고 게임이나 하면서 논팽이처럼 살고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삼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남편만 결혼을 했냐고요? 아주버님도 결혼을 하시긴 했었죠. 하지만 이혼을 당하셨어요. 매번 사업을 한다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돈이나 까먹고 빚이나 지고 사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사업병에 걸려서 집안은 전혀 관심도 없고 돌보지도 않고 하니까 이혼을 당했는데 전처는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자마자 외국으로 떠나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한 번 되지 않는다면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고 말을 하는데 저 같아도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랑은 인연을 끊고 싶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련님은 아주 큰 폭탄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 뭐 내 아이인 건 물보도 뻔한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결혼을 하려고 해요. 아들들 다 장가 보내야지 우리 엄마도. 저랑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까지 전부 당황을 했죠. 도련님이 딱히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허구한 날 술을 처먹고 노느라 바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나이가 결혼에 적합한 나이도 아니었어요. 다들 사회초년생이라고 일컫는 28살이었거든요. 그런데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주버님이 또 엄청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전형적인 꼰대였어요. 도련님이 직장도 뭣도 없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로만 받아들이고 도련님이랑 부딪히게 된 거죠. 네가 무슨 10대 청소년도 아니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나 몰라라 하면서 피하는 쓰레기가 되라는 소리야?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지지 말래? 네가 무슨 직업이 있다고 마누라의 애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냐는 거지. 정신이라도 똑바로 차리고 살든가. 쥐뿔도 없는 주제에 허세만 가득 차서는 네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 건데. 내가 뭐라도 해서 먹여 살리면 되지. 형이 뭘 해줄 수 있다고 나한테 잔소리야 잔소리는. 형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내가 지금 너 같은 양아치한테 그런 소리나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너나 앞가림 잘하고 살아. 아주버님과 도련님은 대판 싸우고 서로 본다 안 본다 난리를 치고 있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동여맨 채 끙끙거리시고 있었고요. 우리 남편은 가운데에 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답답해서 중재를 할 수밖에 없었죠.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계시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애를 가졌으면 당연히 도련님이 책임지는 게 맞고요. 도련님이 안면물수하고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도련님도 그래요.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까 앞으로 취직 자리도 알아보고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지 고민도 하시고요.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하자 아주버님도 도련님도 한꺼풀 꺾여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형들에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라고 아주버님이 한마디 덧붙이긴 했지만 욱하는 도련님에게 그만하라고 말을 하니 꾹 참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상견례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시어머니와 남편 입에서 슬쩍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충격에 휩싸일 듯한 말을 뱉더라고요.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없어서 거부 상견례라고 할 만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되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단 막막하긴 하니까
아이,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나 생각해주면 되겠네. 아이, 저렇게 대책 없이 먹고 놀기만 하면서 살아왔으니 당장 결혼하겠다는 놈이 엄마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고 앉아있네. 형은 개뿔 아무것도 도와줄 것도 없는 주제에 뭘 그리 자꾸 말을 얹어. 그럼 당장 살 집 하나 정도는 엄마가 해줘야지 어떡하냐고. 지금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아주버님, 도련님, 시어머니 셋이서 살고 있었거든요. 당장 결혼을 하게 되면 도련님이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시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엄마가 도와주긴 뭘 도와줘. 해줄 게 뭐가 있어. 엄마한테서 돈 한 푼도 뜯어갈 생각하지 마.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돈을 나눠달라고 하냐? 아이, 엄마가 말을 좀 해봐. 엄마 그럼 그 돈 다 싸들고 죽을 거야? 돈이 있는데 자식들한테 도움을 줄 생각을 왜 안 하냐고.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면 그 돈도 좀 나눠주고 쓸 땐 쓰고 해야지. 너 같은 양아치한테 그 돈을 왜 주냐? 생각을 해봐라.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돈 줘봐야 술이나 처먹고 놀고 먹는데 쓰겠지. 그리고 그 돈은 다 장남이 가지는 거지 네가 뭔데 엄마 돈에 탐내고 그래. 아주버님이 욕심을 그득하게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자 저도 황당해서 남편의 옆구리를 막 찔렀죠. 제가 은근슬쩍 남편에게 그 돈이 왜 다 아주버님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고 남편에게 너도 네 몫을 챙기라고 했죠. 소심한 우리 남편은 도련님하고 아주버님이 2차전에 돌입을 하는데 싸우지 마, 하지 마, 그러지 마 이러고만 있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 속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한숨을 깊게 삼켜야만 했습니다. 도련님은 아주버님의 말이 어이가 없었던 건지 뭔지 지지 않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펼치더라고요. 그 돈이 왜 다 형 돈이야? 요즘은 유산 배분할 때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 거 몰라서 그래? 안 그러면 소송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 모르냐고. 너는 그렇게 돈 욕심이 많아서 어떡하니? 내가 장남으로서 너네 키우느라 고생한 값은 왜 안 쳐주는데? 당연히 내가 더 가져가야지. 형이 우리 키우는데 뭘 고생했다고 숟가락을 얹어. 양심 있으면 제대로 말을 해봐. 엄마가 혼자 식당이라면서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지. 형은 우리한테 맨날 매질하고 혼내고 하는 거 말고 뭐가 있었는데? 형은 사업인지 뭔지 안답시고 집안 말아먹을 뻔한 일을 몇 번이나 저질렀잖아. 둘이 뭐 서로 인신공격까지 해대면서 한 대 칠 기세로 싸워대는데 나중에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서 저랑 남편은 팝콘 먹는 기분으로 구경이나 했어요. 듣다 못한 시어머니가 결국 나서서 고함을 지르면서 아주버님과 도련님의 싸움을 말리셨지요. 아주 형제들이라는 게 꼴 좋게도 싸우고 있다. 다들 조용히 해. 내 속이 얼마나 시끄러운데 더 뒤집어 놓을 생각만 하고 있고 말이야. 내 돈 탐내지 말라고. 내가 너네들한테 언제 돈 준다고 한 적 있어? 줄 사람은 마음도 없는데 지들끼리 아주 지지고 볶고 난리야. 그 말에 저도 솔직히 좀 놀라긴 했어요. 시어머니도 진짜 대단한 게 그래도 아들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한 푼 보태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도와주겠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시고 도련님의 여자친구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며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련님은 어쨌든 시어머니 입에서 얼굴 보자는 말이 나와서 그런 건지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를 향해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밥 먹을 거지? 이번 주 주말에 오라고 할 테니까 형수가 제대로 솜씨 한번 발휘해봐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이 오는데 제가 왜 솜씨를 보여줘야 하나요? 요즘은 명절이고 기념일이고 밖에서 외식하는 게 트렌드인 거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그 정도는 결혼할 사람에게 대접하는 셈치고 도련님이 솜씨를 보여주시던가요? 제가 딱 잘라서 거절의 의사를 비치자 도련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밖에서 밥을 먹자고 말을 해요. 온 가족 식사값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겠구먼.
그냥 형수가 좀 차려줘요. 그러면 음식 재료값은 도련님이 알아서 준비하시는 거고요?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결혼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결혼 비용이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핀잔을 주면서 말을 하자 도련님이 다시 한번 씩씩거리면서 대꾸를 했고 저도 당연히 지지 않고 도련님의 말에 반박을 해댔죠. 3차전이 시작하고 나니까 은근히 아주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는데 솔직히 달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도련님 길을 죽이는 데는 아주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더 싸움을 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도련님의 답도 없는 결혼 준비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말에 예비 동서가 될 사람이 집을 딱 찾아왔는데 동서의 꼴을 보고서는 정말 그 누구도 온 가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영화 배우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삼류 양아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차림을 하고서는 시댁을 찾아왔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건데 저런 꼴을 하고 올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머리는 센 노란색 머리에 입술까지 시뻘겋게 칠해서는 딱 쥐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색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옷차림도 대단했죠. 무슨 이 끈으로 된 나시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엉덩이가 다 보일 것처럼 짧았거든요. 누가 봐도 잠옷으로 입을 법한 옷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헛기침을 하는데 저도 덩달아 살에 들렸죠.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예비동서를 보는 눈이 곱지는 못했어요. 예비동서도 아마 그 부분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살짝 숙여서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껌을 짝짝 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별로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우리 자기가 나 예쁨 받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 언니 보니까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 그 말에 제가 입을 떡하니 벌릴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언니라니? 그래요. 물론 아직 결혼을 안 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잖아요. 저한텐 적어도 형님이라는 호칭을 써야 맞는 거 아닌가요? 뱃속에 도련님 아이까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버님이 갑자기 옆에 서서 배를 잡고는 깔깔거리면서 크게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아주버님까지 한 숟가락 더 얹으니 분위기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쎄한 기운이 흘렀죠. 아유, 우리 막내가 고른 여자라 얼마나 대단할까 했는데 기대 이상이구먼. 저놈이 보는 눈이 그렇지 뭐. 여기 있어봐야 좋은 꼴 못 볼 것 같은데 나는 나갈 테니까 단란하게 이야기나 나누다가 가든지 아쇼. 왜 처음 본 사람 기를 죽이고 그래? 단란? 말 다 했어. 그러니까 형이 친구도 하나 없고 이혼이나 당해서 호래비처럼 사는 거라고. 뭐 이 자식아? 너 말 다 했어? 너는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보자. 안 봐도 비디오처럼 훤히 보이는구먼. 둘이 또다시 언성이 높아지는데 제 머리가 다 지끈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런 꼴을 매일같이 지켜봐야 하나 싶었고요. 아무튼 아주버님이 나가고 나서 더 할 말이 없는지 시어머니가 나가서 밥을 먹자고 했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고기 익는 소리만 지글지글 나는데 갑자기 예비동서가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어떻게 술을 한 잔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술 한 잔 해야죠. 그래야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아니, 동서,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술은 무슨 술이야.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며. 그냥 조용히 고기만 먹다가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제가 또 폭탄주 제주에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저 엄청 잘 말아요. 이모, 여기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주세요. 차가운 걸로. 그러더니 무슨 인터넷에서만 유머로 소비하던 현란한 소맥 말기 기술을 뽐내기 시작하는데 온 사방팔방에 맥주를 다 튀기면서 소맥을 말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인은 임신 중이라서 술은 못 마신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도 현란한 그 솜씨에 임신 중인 것도 까먹었지 뭡니까?
그날 시어머니랑 저랑 남편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도련님과 예비 동서의 철없는 행동을 보면서 허허 웃기만 했었어요. 그날 예비 동서가 가자마자 저희 집안에는 아주 긴급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 일이냐? 양아치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둘이나 키우는 게 말이 되냐? 별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도련님이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옆에서 비꼬아대면서 네 눈이 그렇지 뭐 하면서 반대하는 의견을 고집하니까 자존심을 더 굽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이미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건 가족 욕심이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니 내가 결혼은 허락하마. 대신 예비 며느리가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최대한 안 보고 사는 쪽으로 하련다. 당연히 지원도 해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먹고 살도록 해. 너도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인데 돈도 벌고 고생해봐야지. 엄마,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살 집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그동안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고 떡하니 손주까지 안겨주는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겠다고? 내가 언제 너 보고 손주 낳아달랬니? 지들이 좋아서 가져놓고는 왜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냐? 나는 지원 못 해준다는 말 번복 안 한다. 당장 산부인과 비용부터 출산 비용에 조리원 비용까지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준비를 하냐 이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조리원 비용? 웃기고 앉아있네. 니들이 아무 계획 없이 싸질러 놓고 누릴 건 다 누리겠다는 심보가 아주 고약하구나.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말다툼을 시작하자 더 이상 있다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도련님은 동서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겠다던 시어머니는 정말로 한 푼의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은 당연히 없는 도련님과 동서는 단칸방을 하나 얻어서 살기 시작했지요. 나중에서야 의문을 품고 물어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동서가 술집에서 일을 했던 여자였고 둘이 술집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원. 하긴 처음에 그런 머리에 화장에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부터 의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그 뒤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시어머니가 안 보고 살겠다고 해서 그런 건지 뭔지 아니면 생각이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들인지 집안 행사며 명절이며 어버이날이나 생신 같은 중요한 날이 1년에 몇 번씩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동서는 얼굴 한 번도 안 비추더라고요. 도련님도 시댁에 껄렁껄렁하게 찾아와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사라지고요. 돈 한 푼 지원을 안 해줬다고 시위라도 하는 건지 아주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 건지 보는 사람 눈치 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요 서방님, 아무리 어머님께서 얼굴도 안 보고 살겠다고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이런 날은 동서가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쩜 그리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코빼기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집에 내 마누라 환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와서 뭐 하겠어요? 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해. 가정 누가 궁금해하기를 해. 형이고 형수고 엄마고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애 데리고 집에 와봤자 눈치만 먹고 고생하지. 그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뭘 보여주기라도 해야 용돈을 찔러줄 거 아니겠어요? 애가 태어났다는 소식만 듣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요. 단톡방에 가끔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사진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제서야 사진 한두 장 보내주는 게 끝이면서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돈 달라고 시위하는 행동 아니겠어요? 애 데리고 치사하게 구는 꼴이죠. 서방님, 아무리 그래도 손주인데 어머님께서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말은 안 하셔도 보고 싶어서 난리일 거예요. 아주버님이나 저희 부부 보여주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나중에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비추고 가세요. 제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요. 형수나 빨리 임신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드리세요. 엄마가 유산이나 좀 나눠주면 몰라도 지금 딱 보아하니까 저 주머니에서 돈 나올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 일 없슈. 아니 무슨 애를 데리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타령하면서 애를 보여준 애 마음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형수는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는구나. 애 키우려면요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요? 형수가 한번 나와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나도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마누라는 집에서 애 돌보느라 일도 못하고 있고 자식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게 부모 맞냐고요. 내가 애 낳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죽어도 안 보여줄 겁니다. 서방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통장에 수억이라는 돈이 꽂혀 있었으니까 그 돈을 조금만 베풀면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또 돈을 꽁꽁 싸들고 풀지 않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한켠으로는 이해가 가죠. 돈만 줬다 하면 아들들이 사고를 쳐댔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또 한 번 저희 집안의 인생을 뒤흔들 법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아주버님께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다른 차를 박은 건 아니었고 가드레일을 받고 차가 전복이 된 것입니다. 새벽에 한적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지나가던 차량이 보고 신고를 했으나 이미 아주버님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이었지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을 때 아주버님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아주버님은 세상을 등진 뒤였지요. 저랑 남편도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에 쌓이게 되었었어요. 그 와중에 도련님은 아예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요. 저랑 남편이 쓰러지신 시어머니를 대신해 아주버님의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장남에게 조금 더 남다른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의 부재를 장남이 채웠었다고 의지를 하고 살았었나 봅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치고 다니고 돈 타령을 하던 장남이었지만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었고 쓰러지시면서 왔던 충격으로 인해 뇌졸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몸의 반쪽이 마비가 되었는데 하필이면 오른쪽 부분에 마비가 찾아오게 되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아주버님의 장례가 다 끝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정말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숟가락을 들지도 못했고요. 얼굴도 반이나 마비가 되어버렸으니 음식 자체를 제대로 씹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밥을 왼손으로 겨우 드려고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힘을 아무리 줘도 죄다 흘러대기 일쑤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내내 보살펴야만 하는 상태였어요. 간병인을 두고 살아야 한다고 병원에서도 말을 했기에 퇴원을 하면서 입주 간병인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우울감에 울고만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고 너무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옆에 있는 게 좋겠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되자 저와 남편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저랑 남편 둘 다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저희 둘이 벌어야 아파트 대출금 겨우 갚고 생활을 했거든요. 게다가 저희 부부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내내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인물이 몇 년 만에 찾아오더라고요. 네, 바로 동서였어요.
아주버님 장례식장에도 코빼기 한 번을 보이지 않아서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서가 시댁에 나타나더니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슬쩍 보더니 입을 달싹거리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뻔뻔하게 나타나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는 동서를 향해서 꾸지람이 섞인 말을 뱉었습니다. 동서,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유, 어떻게 아주버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어머님 쓰러진 게 언젠데 이제서야 얼굴을 비춰. 내가 그동안 동서에게 잔소리 한번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가족이 맞아? 아주버님이랑 저랑 뭐가 좋은 사이였다고 얼굴을 마주하나요? 저는요, 영정사진으로도 보고 싶지 않던데요? 그 말에 제가 진짜 입을 떡 벌리고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사고회로가 전혀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죠.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동서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의사가 그랬다면서요. 가족이 돌보는 게 좋겠다고요. 형님은 뭐 먹고 살기 바쁘시다고 24시간 간병 못한다고 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도록 할게요. 대신 조건은 이 집에서 사는 거고요. 저 또한 동서가 애도 있는데 여전히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시댁이 원래 삼형제에 시어머니까지 살던 집이었으니 방이 4개나 있는 꽤 큰 평수의 아파트였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 동서네한테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로 이사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저도 어차피 집에서 애 키우니까 하루 종일 돌보는 거 어렵지 않겠더라고요. 대신 단칸방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사만 올게요. 그 말에 저랑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시댁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주말에 자주 들여다보면 되겠지 싶었어요. 남편과 저는 동서에게 그렇게만 해주면 너무나도 고마울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동서는 그 길로 바로 이삿짐을 옮기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의 동서의 전적을 봤을 때 과연 간호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동서가 제발 마음을 고쳐먹고 잘 보살펴주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게 틀림없었나 봐요. 그 뒤로 시댁에 찾아가도 시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동서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다면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를 깨우면 되지 않냐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면 고통스러워하고 하루 종일 운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주무시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무실 때 푹 잘 수 있게 냅둬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갈 때마다 방문 앞을 떡하니 버티고 서서 보여주지를 않는데 밀치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처음에는 알겠다고 말을 하고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렸는데 나중에는 아예 시댁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비밀번호도 바꿔버린 건지 문이 굳게 닫혀서는 열리지가 않는데 발만 동동 굴렸죠. 형님! 왜 또 오셔서 잔소리를 하시려고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보고 살았다고? 이제 와서 효도하는 척 하시냐고요? 저도 하루 종일 어머님 돌보느라 피곤해서 주무실 때 쉬고 싶거든요. 어머님 지금 자고 있으니까 돌아가세요. 나중에는 문전박대를 하는데 이게 7개월을 반복하다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7개월을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2번 이상 찾아간 것 같은데 얼굴 한 번을 못 보고 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동서는 계속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완강하게 못 보여준다고 버티고 저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네 집에 찾아가서는 자는 시어머니의 얼굴이라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동서가 또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버티더라고요. 동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을 이런 식으로 어머님 얼굴 한번 못 보게 강짜 부리는 거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잘 지내고 계신 건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경찰이라도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강하게 말을 하자 동서도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잠겨있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글쎄 딱딱한 바닥에 얇은 요 하나 깔고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너무 놀라서 어머님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는데 시어머니의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완전히 돌아간 것처럼 삐뚤어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생아들이 내는 옹알이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딱 봐도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해도 들지 않는 방에서 어두컴컴한 상태로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동서에게 막 따지려고 일어났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들고는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하루 종일 저런 식으로 울기만 하시니까 제가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형님도 지금 제가 제대로 못 보살핀 게 틀림없다고 오해하셨죠? 제가 못 보살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저러고만 계세요. 저도 답답하다니까요. 정 마음에 걸리면 형님이 오늘부터 모셔가던지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힐끔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사정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일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방치할 순 없으니까요. 답답했지만 당장 간병인을 두고 시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던 게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시기에 회사에 큰 문제가 터지면서 일이 바빠지게 되었고 두어 달 정도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고 결국 저는 바쁜 일이 일단락 되자마자 다시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죠. 어김없이 찾아온 저를 보고 동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니 이제는 버티지 않고 시모 방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저 왔어요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고개만 싹 돌려서는 저를 보고 엉엉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어찌나 서럽던지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저까지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곰곰이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깊어지자 저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요. 우리 시어머니가 여태까지 살면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도 아니고 대장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자식들에게도 칼같이 굴었던 사람이지 않았겠어요? 저를 붙잡고 하염없이 오열만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동서와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을 때나 퇴원하고 잠깐 입주 간병인과 지내셨을 때에도 우울감이 조금 생기긴 했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무작정 옷자락을 붙들고 소리내서 우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 의심이 되었고 확신까지 하게 되었죠. 수상한 마음이 계속되는 와중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고 도무지 집에서 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까지 안 좋아질까봐 차마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전자상가를 찾아가서 아주 손톱만큼 작은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고요. 그 카메라로 증거를 잡아내겠다는 결심을 했죠.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을 공부하고 아무렇지 않게 동서를 찾아가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러 왔다고 말을 한 뒤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주변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아무리 소형 카메라라고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들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옷장 위쪽에도 잘 가려서 하나를 설치해뒀어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한편으로는 아무 일도 없기를, 한편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걸리기를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냈고 그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가 카메라를 회수해서 돌아왔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소형 카메라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은 없어서 회수를 무조건 해야 했거든요. 형님, 일 바쁘시다고 하더니 요즘 들어 자주 오시는 기분이네요. 저희 부부한테도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좀 불편해서요. 미안해, 동서. 내가 어머님 걱정이 하도 되니까 자꾸 발걸음을 이쪽으로 하게 되네. 앞으로는 좀 덜 오도록 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고 저는 뭐 하나만 제대로 걸려보라고 바득바득 이를 갈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카메라 속에 담긴 영상을 확인했고 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경악스러워서 결국 남편에게도 보여주며 확인을 시켜주었지요. 영상 속에는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방치해도 너무나도 방치하고 있었더라고요. 밥을 먹여줘야지만 시어머니가 식사가 가능했는데 오른쪽이 마비되었고 왼쪽에는 힘도 잘 들어가지 않는 탓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밥을 가지고 와서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시어머니 팔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억지로 앉히더니 무릎 위에 국에 마른 밥그릇 하나를 띡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내리깔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알아서 드세요. 흘리면 알아서 치우시고요. 이불 빨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모르죠? 맨날 누워서 주는 밥만 먹고 있으니 할 턱이 있나. 그러면서 방문을 닫고 나가버리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힘없는 왼손을 억지로 들어서 덜덜 떨면서 숟가락질을 하는데 경악스럽더군요. 당연히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데 물에 말아서 밥을 줬으니 이불에 흘릴 수밖에 없죠. 그게 깔끔하게 먹어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시어머니가 몇 숟가락 겨우겨우 떠서 드시고 힘이 드신지 기대어 앉아있는데 동서가 또 한참 뒤에 들어와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아우, 이불에 채다 흘렸네. 이거 다 더러워져서 어떡해? 냄새 난단 말이에요, 냄새. 어머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알아서 빨아서 쓰세요. 누가 종로를 타려고 여기 들어온 줄 알아? 정말 더러워서 원. 거기다가 약을 먹어야 할 시간에 약을 제때 주지도 않고 방치를 하니까 시어머니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진 것이었어요. 서방님까지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유산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돈 내놓으면 우리가 요양병원에 제대로 모시겠다니까. 엄마 이러다가 눈 감으면 유산 그거 다 세금으로 빠지고 똥 되는 거라고. 어떻게 자식이 되어서는 본인을 낳아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함부로 뱉을 수 있는 건지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더 이상 영상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터질 것 같아서 결국 영상을 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아무리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간에 지체했다가는 어떤 사달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증거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면서 방임 방치 그리고 시어머니를 괴롭혀서 힘들게 했다는 모든 죄목을 낱낱이 파헤쳤고 증거까지 완벽했기에 소장에 접수할 수 있었어요. 소송을 걸자마자 더 이상은 시어머니를 그 집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저와 남편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한숨을 내쉬면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고 뻔뻔하게 나왔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제 와서 엄마를 모시고 가겠다고? 그동안 우리가 몇 년을 모셨는데 엄마 병세가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쏠랑 데려가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렇게까지 유산이 탐났었어? 와, 둘째 형 아주 몰랐는데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었네. 소름이 돋는다. 서방님,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막말을 뱉으면 안 되지. 우리가 다 알고 찾아왔거든.
그동안 서방님이랑 동서랑 어머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 내가 봤어. 내가 다 봤다고. 내 눈으로 내 남편이랑 같이 확인을 다 했는데 뻔뻔하게 그런 소리가 나와? 유산이 뭐가 어쩌고 어째? 아, 뭘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님 상태 봤잖아요.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엉엉 울기만 하는 거 다 봤으면서 형님이야말로 뭘 안다고 그래요.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대? 천벌 받을 거야. 너네 둘 다 아주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러면서 휴대폰에 미리 옮겨두었던 영상을 재생했더니 서방님하고 동서고 둘 다 입을 합주기처럼 다물더라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머님 재활 치료하시라고 일부러 밥 혼자 드시게 한 건데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강하게 행동해야지만 어머님도 스스로 이겨낼 힘을 가지시는 거라고요. 그래? 어디까지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법정에 서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한번 보자고. 여기서 법정에 선다는 소리는 왜 나와요? 형수,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네. 우리는 노력을 한 거라니까. 그래? 판사님 앞에서도 한번 그렇게 말을 해보라고. 우리 부부가 지금 고소장 넣고 오는 길이거든. 법이 알아서 심판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동서고 서방님이고 둘 다 사색이 되어서는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아니, 고소를 하긴 왜 해요? 우리가 뭘 어쨌다고. 우리가 깜빵에 가게 되면 우리 애는 어떡하라고요? 누가 키울 건데요? 누워있는 어머님이 키워주신대요? 아니, 그렇게 대책 없이 고소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원. 니들이 깜빵에 갈 짓을 한 걸 알고는 있구나. 언제는 강하게 이겨내시라고 그런 거라더니 말이 안 되는 건 너네도 아는 거지? 너네 애는 누가 키우는 거냐고? 모르지. 나중에 너희도 자식들한테 버림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 너네 애는 고아원에서 자라겠지.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라도 한 건지 뭔지 둘 다 갑자기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를 포기할 테니까 우리 보고 모시고 가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재산이며 뭐며 탐내지 않을 테니까 고소만 취하해달라고 말을 바꾸는데 저는 피식 웃으면서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고소 이야기에 꽂힌 건지 뭔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계속해서 난리를 치길래 절대 못 해준다고 강경하게 말을 했지요. 물론 그 길로 저희가 모실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죠. 아무래도 약을 제때 먹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기력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샤워도 당연히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 있었는데 그 부분도 호전이 되었고요.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둘 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서방님 부부의 자식들은 이도 저도 갈 데가 없어서 보호시설에 맡겨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도대체 뭔 죄가 있어서 그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해야 하는지 마음이 무겁더군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받은 결과 어눌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말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한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죄송스럽기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저희 부부에게 넘겨주셨고 저희 부부는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요. 시어머니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증여를 할 걸 그랬다며 후회가 섞인 말을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지금이라도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렸지요. 몇 개월간 몸 관리를 하고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사랑받고 자랄 우리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앞으로 더 건강하게 관리를 받고 자리에서 우뚝 일어서실 시어머니를 기대해 보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